방산은 미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물론 유럽에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방산 강국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이요? 글쎄요, 중국이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아시아 나라들은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지요. 작년에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세미나인 DSEI에서 만난 런던 대학의 한 교수가 한국이 군사 강국이라고 말해서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항상 말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방산 산업은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다라고요. 그런데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작은 한 나라가 제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확신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깨달은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국방 및 우주공학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캐런 브라운 교수입니다. 10년 넘게 미국 방부와 나토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무기 체계와 방산 계약을 연구, 분석해왔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군비 경쟁, 그리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항상 강의해 왔기에 이제는 웬만한 사건에는 놀라지도 않는 사람이 되었죠. 하지만 불과 몇 달 전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했던 제 이야기들을 조용히 지워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확신하던 판단이 너무나도 다른 방향으로, 심지어 매우 품격 있는 방식으로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의 제 일상은 매우 규칙적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현대 군사학을,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국제안보와 방산 정책을 강의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이런 생활을 반복하면서 저는 세계 각국의 군사 정책과 방산 산업에 대해 나름대로 확고한 견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방산 산업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일본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평화헌법의 제약으로 수출에 한계가 있고, 중국은 규모는 크지만 서방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한국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전체적인 시스템 관리 능력에는 의문이 있다는 것이 제 평가였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폴란드와 한국 간의 대규모 방산 계약이었습니다.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첨단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한국의 행보는 분명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총 계약 규모만 해도 2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대형 딜이었고, 이는 한국이 명실상부한 방산 수출 강국으로 부상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저는 회의적인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과연 한국이 그 복잡하고 민감한 기술, 보호 체계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것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현대의 방산 수출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전략적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첨단 무기 기술은 자칫 제3국으로 유출될 경우 원래 공급국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술 보안과 수출 통제는 방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며칠 후 우려는 현실이 되는 듯 했습니다. 몇몇 군사 전문 매체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폴란드 측에서 계약된 기술 일부가 독일의 방산 협력 과정에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K2 전차의 레이더 관련 설계 일부가 비공식적 회의에서 거론됐다는 정황은 저를 더욱 단단히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술 유출 사례로 보였고, 한국의 기술 보안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우려해왔던 일이 현실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제 지론이었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제 강의실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무기보다 취약합니다. 기술이 유출되면 그 국가는 신뢰를 잃습니다. 한국은 좋은 무기를 만들었지만 신뢰의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학생들도 있었고, 조심스럽게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자는 의견을 내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했습니다. 무기 수출은 계약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한국과 폴란드가 2차 방산 계약을 논의 중이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술 유출 의혹이 채 수습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또 계약을 논의할 수 있다는 거지? 저는 그 기사를 읽고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한국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기술 공급국이 취하는 대응은 명확했습니다. 공식적인 항해, 언론을 통한 압박, 그리고 필요시 계약 중단까지도 고려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관찰해온 대부분의 방산 분쟁 사례가 그랬습니다. 미국이 F-35 기술 유출을 우려하여 터키와의 계약을 중단한 사례나 독일이 레오파드 전차 기술 보호를 위해 제3국 수출을 제한한 사례들을 보면 선진 방산국들은 자국 기술 보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반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공식적인 항해 성명도 없었고 언론을 통한 압박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조차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정부가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보 수집 능력을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이 외교적으로 침묵하는 이유를 정치적 계산이나 체면치레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기술을 빼앗기고도 강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일종의 약함이라 여겼습니다. 신흥 방산국으로서 국제적 이미지를 의식하여 강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편협한 시각에서 비롯된 오해였습니다. 곧 드러난 한국의 대응은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어느 국가의 방식과도 달랐던 것입니다.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와의 2차 계약에서는 완전히 달라진 조건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기술 보호 조항 강화, 이중 검증 체계, 그리고 양국 공동 감시위원회 설립까지 명확한 재발 방지 구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추적 시스템까지 도입을 제안했다는 소식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감정적 대응은커녕 이 상황을 기술 신뢰 체계 도약의 계기로 만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시스템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1차 계약 당시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기술 유출 추적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그리고 위반 시 제재 메커니즘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1차 계약 이후 폴란드 측의 기술 활용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굳이 외부에 떠들지 않고 차분히 재협상 테이블로 끌고 와 제도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분명히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신뢰를 단순히 말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로 지켜내려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그 어떤 사례와도 달랐습니다. 보통 기술 유출 문제가 발생하면 공급국은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통해 자국의 입장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다른 잠재적 파트너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국내 여론을 달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대응 방식의 배경에는 한국만의 독특한 전략적 사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즉각적인 만족보다는 장기적인 신뢰 구축을, 감정적 대응보다는 시스템적 해결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2차 계약 조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저는 그들의 전략적 사고의 깊이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기술 보호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양국 간의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인 프레임워크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추적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넘어서 기술의 흐름을 투명하게 만들어 양국 간의 신뢰를 높이는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기존의 방산 계약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측도 한국의 진심을 느낀 듯 했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사과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이 제시한 보호 조건을 전면 수용했습니다. 기술 유출과 관련된 이슈를 계약 해석의 차이라는 언급으로 정리하면서도 실질적인 이행 조치를 통해 한국의 신뢰에 응답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결과보다도 두 나라 사이에 새로운 기준의 신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처음부터 강경하게 나갔다면 폴란드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을 것이고 양국 관계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품격 있는 대응은 폴란드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국제관계에서 품격이라는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기존의 국제관계 이론에서는 주로 힘의 균형, 경제적 이익, 전략적 가치 등이 주요 변수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례는 품격이 때로는 이런 전통적인 요소들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던 서구식의 직설적 접근이 아닌 절제와 실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의 말이죠. 한국은 배신 앞에서도 감정에 전혀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품격 있게 반전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10년 넘게 연구해온 국제관계 이론으로는 도무지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함부로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 나라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걸까? 10년 넘게 쌓아온 제 지식과 경험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제 강의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유출의 위험이라는 단원 아래에 있던 한국 관련 사례를 더 이상 예로 들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제목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배신을 품격으로 대응한 국가 한국.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수업 시간 때마다 한국의 사례를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습니다. 기술 유출 논란이 있었던 나라가 아닌가요? 왜 공개적인 항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죠? 그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질문들은 사실 제가 처음에 가졌던 의문과 정확히 같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기술은 유출되었고 폴란드는 계약의 정신을 어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은 그 사실을 알고도 함부로 폴란드를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철저한 제도적 대응을 준비했고 결과적으로 폴란드는 이를 전면 수용했죠. 이게 바로 품격 있는 대응입니다. 학생들 중 일부는 여전히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군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강력한 국가적 대응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교육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은 명확하고 직접적인 의사 표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참을성 있게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폴란드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한국이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압박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더 이상의 협력은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상대방의 체면을 충분히 살려주면서도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덧붙였습니다. 신뢰는 상대가 잘할 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는 상대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 바로 그 모범을 보여준 나라입니다. 어느 날 제레미라는 이름의 한 학생이 그렇다면 한국의 대응이 약함의 표현일 수도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는 매우 날카로운 지적이었고 저 역시 처음에는 비슷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세요. 한국은 폴란드와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이것이 약함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전략적 강함의 결과일까요?
또 다른 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은 왜 그렇게 조용히 대응했을까요? 그냥 강하게 항의하면 안 됐나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지금 당장의 분노보다 미래의 신뢰를 선택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아주 강한 나라만이 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제 자신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가져온 기존의 관점들이 조금씩 확장되고 있었고 새로운 시각으로 국제관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함이라는 개념에 대한 제 이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강함이란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크기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는 품격과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이 바로 그런 종류의 강함이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한 문장을 적어두었습니다. 신뢰는 기술보다 강하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 이 문장을 읽고 학생들 대부분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누군가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선 설명보다 기다림이 먼저라는 것을요. 우리는 흔히 강한 나라를 큰 소리를 내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배신당했을 때 분노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품격과 전략으로 대응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1세기 국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힘의 논리가 아닌 신뢰의 논리, 대립이 아닌 협력,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 관계를 중시하는 새로운 외교 철학이었습니다. 학기 마지막 수업이 끝난 날이었습니다. 제레미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요즘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됐어요. 처음엔 기술력만 좋은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요, 교수님, 그런 배신을 당하고도 아무 말 없이 품위 있게 대응하는 게 정말 이기는 걸까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그 학생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배신 앞에서 감정을 표출하는 건 쉽습니다. 비난하고 외치고 거래를 끊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품위를 잃지 않고 오히려 상대가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만드는 방식은 정말 강한 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제레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외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총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외교관이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엔 설명하기 힘든 울림이 찾아왔습니다. 이 수업이 단지 군사 이론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는 시간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자로서 10년 넘게 살아오면서 저는 수많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학생을 만나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사례가 그에게 영감을 준 것을 보면서 저는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날 강의실을 나오며 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넓은 하늘이 유독 맑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당신이 가르쳐준 건 무기의 힘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신뢰의 품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제 강의도 제 인생도 바뀌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새학기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목명은 21세기 신뢰 외교론 한국 모델의 이해였습니다. 이 과목에서는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 국제관계에서 신뢰의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저는 또한 한국학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외교 철학에 대한 더 깊은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외교부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을 더 자세히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롭게 만든 강의 모듈의 제목은 21세기 방산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이 모듈에서는 전통적인 방산 거래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벗어나 어떻게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다룰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사례는 이런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 연구가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스탠포드 정책연구소 세미나에서 벌어졌던 한 토론이 생각나네요. 거기에서 세라라는 한 학생이 한국의 방식을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는 매우 통찰력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접근 방식은 방산 분야뿐만 아니라 무역 분쟁, 영토 갈등, 심지어 기업 간 경쟁에서도 응용할 수 있는 원리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을,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관계를, 대립보다는 협력을 선택하는 것. 이런 원칙들은 보편적인 적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의 방식이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더 평화롭고 신뢰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은 기술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을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결국 그 기술을 누구와 공유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그 답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이 교훈은 앞으로 제 학문적 여정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국방도 외교도 결국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감정의 결이 바로 국가 간 신뢰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변화의 작은 일부가 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제 연구실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보면서 저는 각 국가들 간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크기로 국가들을 분류했었는데 이제는 신뢰지수라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이 새로운 기준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할 것입니다. 10년 넘게 군사정치학을 연구하면서도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진실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지킬 수 있는 국가의 자세를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방법을 전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방산 외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변화의 증인이자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한국, 당신들이 보여준 길이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에게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세상이 힘의 논리가 아닌 신뢰의 논리로 움직이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